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강당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인 애도 기간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 강연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가 후원하고 국제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8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의 주제는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입니다.
이러한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집행위원장 권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강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세 분의 저명하신 연사를 모시고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베트남 하노이 폴리텍 대학교에 계시면서 한국문학 번역으로 유명하신 레땅환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연사는 시인이시면서 현재 한국번역문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각효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사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인 이혜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 번째 연사인 이혜영 세종학당 이사장님께서는 애도 기간 중에 기관장이 출장 가는 것이 통제돼서 부득이 오늘 내려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료집에 이미 자료는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이혜영 이사장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강연을 앞두고 우선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듯이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상징이고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를 표기하는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이런 한글은 우리의 가장 큰 보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제 여러 환영사 말씀에서도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한국어는 글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1언어로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제1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쓰는 언어를 제1언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제1언어로 쓰는 주민은 바로 현재 남한과 북한 주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숫자가 7,600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세계의 언어 수가 7천여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13번째 또는 15번째로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한국어는 세계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어를 쓰는 두 번째 유형은 이른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밖에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제1언어로 영어나 중국어나 러시아어나 일본말을 쓰면서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어를 쓰는 경우 이것을 제2언어를 쓰는 경우라 합니다. 현재 재외교포 700만, 800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공식 언어는 영어를 쓰지만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한국말을 쓰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쓰면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조선어를 쓰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쓰면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고려말을 쓰는 우리 고려민족들 이런 경우가 바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인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제1 언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니고 순수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쓰는 세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쓰거나 일본말을 쓰거나 중국말을 쓰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속하겠죠. 이런 언어들은 제1 언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니면서 우리가 외국어로서 쓰는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즉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최근 20, 30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어를 쓰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의 토플, 토익과 같은 것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처음 생긴 것이 1997년도인데 그때 응시자 수가 3천만 명이 아니고 3천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0년이 채 못된 작년에 이 시험을 응시한 1년 동안에 응시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섰단 말은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우리는 세종학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종학당은 오늘 현재 84개국에 224개 학당이 개설되어 있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세종학당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학당과 관련해서 한 예만 들면은 벌써 몇 해 됐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그 세종학당에 그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는 날이 오늘 같으면은 오늘 새벽 4시부터 그 문 앞에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불 싸들고 지고 와서 만약에 요즘 유명한 아이돌 가수 보듯이 그렇게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네팔에서 오신 분도 강의를 하시겠지만은 네팔에서 이 토픽을 시험 치는 날이면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교통이 마비됩니다. 시험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빛이 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990년대부터 20, 30년 동안 우리 정부나 우리 학계나 우리의 여러 관심 가진 분들이 한국어를 널리 전파하는, 보급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어 보급의 양적인 팽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양적인 팽창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수준 높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지구인들을 늘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어 보급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어의 보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방법은 한국 문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도 교육하고 한국의 문화도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 문인 선생님들의 책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제8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주제인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와 관련해서 세 분, 실제로는 두 분의 연사를 모시고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질적 향상의 핵심은 한국 문학을 국외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정확하고 쉽게 번역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 두 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베트남의 레땅환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어로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이분 발표를 통해서 한국 문학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번역해서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학을 이해시키고 우리 또한 베트남 문학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문화의 상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레땅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시는 분은 정말 한국 문학을 국외에 가장 잘 번역해서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인 한국문학번역원의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시인 곽효환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번역원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 일을 펼치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 더 나아가서는 한국문학번역대학원 대학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연사를 모셨으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도 경주에서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또 앞으로 우리 문학의 국외 번역 전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연사인 베트남의 레땅환 선생님으로부터 한국문학 베트남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애 이사장님, 존경하는 quý 여러분, 나는 오늘 매우 감동스럽게,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그런 큰 대회에서 참석해 주시는 것도 뭐 영광이고 발표해 주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는 특강으로 하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샤오님은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나는 베트남에서 온
한국 문학 번역가인 레땅환입니다. 첫 번째 강의하기 전에는 나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근이라는 개념은 베트남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이라는 것은 우리 그 대왕, 대왕은 그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국어로 되어서 베트남에서도 그런 시기에 한 15세기에 또 한자어로부터 라틴어로 바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 보면 한국어는 제1 외국어로 도입했습니다. 제1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영어, 그 다음에 노어, 그 다음에 일본어만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한국어도 제1 외국어로 즉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로 한국어를 좋아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보급하는 그런 정도로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그 2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한근 문학하고 베트남 문학 소통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그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금년은 30주년 베트남하고 한국 주거 관계 기념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발표에 대해서는 30년 동안에 한국하고 베트남 문학 교류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발표 내용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 문학 유사성에 대한 몇 가지. 두 번째가 베트남 한국 문학 번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유사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베트남하고 한국의 한자군 나라의 유사점입니다. 즉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에 속하지만 문화가 언어는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아요. 베트남에서도 옛날에 한자로 썼고 한국도 옛날에 한자로 썼고 그 베트남은 한자가 매우 복잡해서 그 후에는 즈놈이라는 근자로 바꿔서 그 다음에 15세기부터는 우리 라틴어로 라틴 문자로 바꿔서 지금부터 라틴어는 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그 한자로부터 그 다음에 인도어 그 다음에 지금은 한글로 바꾸는 그런 시기가 매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한국하고 베트남의 한나라와 같은 그런 유사성은 연구하면 않겠지만 그렇게 된 문학 관전 과정도 그 민간 문학으로부터 그 다음에 한자 문학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까지가 국어 문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 가지로 똑같은 유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성은 외국에서 사회 문화 문학의 주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에서는 그 프랑스 침략 기간은 한 100년 동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 침략은 한 30년 동안. 그렇게 된 베트남에서는 저구 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직접적으로 프랑스로부터 많이 문화하고 문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저구 문화는 직접 받지 않지만 일본 문화나 일본 문학은 건너서 지나서 한국에 영향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영향은 바로 산업 발전에 대한 비슷한 겁니다. 이건 구로파에서 나온 그런 그 현대 산업이나 현대 발전하는 시기에서 그런 시기에는 문학하고 문화 발전하는 그런 바꾸는 그런 주체가 있어서 그러면 베트남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아요. 산업 현대 산업의 그 토대로 문학도 바꿔야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시에 대한 경우에 말씀드리면 이거 매우 이상하는 겁니다. 베트남의 시는 신시운동회라는 있습니다. 신시운동회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시, 당시나 총시로부터 지금은 서구나 특히 프랑스의 시를 영향해서 1930년대부터 새 시운동, 새로운 시, 그 전통 시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를 바꾸는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는 안기에는 1908년에 최남 전라는 시인으로부터 바다에 가는 그런 초년 그런 시죠. 그 시로부터 현대 시, 즉 신시가 바꾸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는 사람도 많아서 그렇게 같은 물론 시간 차이 조금 있지만 한국하고 베트남은 신시 혹은 신세시에 대한 그런 형성하는 시간도 욕구도 같고 시기도 거의 20년이나 그런 차이 있지만 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하면 우리 베트남하고 한국의 문학 과정 관점은 또 매우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내용 유사성 이것도 매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어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15년부터 라틴 글자로 바꿔서 한국도 한 15세기부터 한글은 발견했지만 한 19세기 초로부터만 국어가 라틴어하고 한글은 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문학하고 한국 문학, 국어 문학, 한글 문학하고 베트남 국어 문학은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베트남에서 프랑스 침략하는 시기이고 한국에서는 일본 침략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단계에서는 내용은 또 비슷합니다. 무슨 비슷하는가? 나는 지하고 소설 번역해 보니까 다 현대 시하고 그리고 나 친구도 소설을 많이 현대 소설을 많이 번역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애국심에 대한 내용, 침략 반대하는 내용.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한국도 같은 것은 나라를 나누고 분단하는 시기도 있어요. 물론 지금 베트남의 통일 시기이고 통일했고 그는 한국이 아직 통일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국 통일에 대한 그 내용 그것도 그 같은 그런 베트남하고 한국의 문학 내용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시기에 나와서 공업화, 그 현대화 시기도 베트남에서나 지금 물론 경제 발전은 베트남은 한국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수세적으로 보면 다 현대화, 공업화 시기에 넘어가서 그 한국하고 베트남 문학도 그 공업화, 산업화의 유점하고 약점에 대한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 한국 문학 그런 조선들은 또 많이 번역고 시에 대해서도 번역했는데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의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론 여기는 세계 관계에서 문학 번역의 이론적 중요성에 대해서 나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문론 번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문학 형성에는 번역 문학이 없으면 장애 문학입니다. 장애 문학. 장애인보다 장애 문학이라고. 왜냐 외국 문학 없으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학에 대한 주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문학이 있어야 그 국가의 그 완전한 문학의 만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어디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도 번역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즉 1992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그 수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문학은 번역 수량은 지금 130권 거의 130권밖에 없다고 통계에 대해서 본 수 있지만 그 숫자를 보면 아직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에 보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의 조선하고 단편 조선이 많지만 특히 시에 대한 번역은 조금 말씀드리면 나밖에 다른 사람 아직 없습니다. 나만 시인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번역가도 하게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좀 이따 마지막에 시 번역에 대한 조금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예. 그리고 지금 번역 작품에 대해서도 여기 무슨 많이 원고에서 많이 졌는데 여기 나는 간단하게 이름이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인데 여기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 유명한 소설가이나 단편 소설이나 그런 시인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베트남 번역가 한국 문학은 번역가도 다양하지만 처음에는 옛날에 한국말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통해서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나 그러나 그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은 한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다 직접적으로 한국만으로부터 한국 소설은 한국어로부터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그런 추세. 그럼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새로운 그런
모집에 있는 그런 조천들이. 번역한 후에 한국 문학 번역한 후에 그 출판하고 반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한국 문학 출판사가 거의 다 베트남의 문학은 유명하는 그런 출판사로부터 출판해요. 베트남 문학 출판사, 베트남 작가회 출판사, 베트남 때라는 그 전문 지대 그 출판사, 그런 유명한 출판사로부터 출판하고, 출판사 외에는 발행사 있습니다. 발행사. 즉 책은 어떻게 나누는가, 책은 어떻게 독자에게 알려주는가에 대한 것도 그 많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출판사 그 옆에는 항상 반행사 있습니다. 그런 반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학 작품도 반행하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한국 작가들은 베트남에 초대해 가지고 직접 베트남에 와서 출판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출판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그다음에 그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독자한 수백 명 그런 많이 참석해요. 그 알려 내용하고 그런 작품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소개해야 하면서 독자들에게 그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그 방법으로 한국 문학 작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우 중요한 역할 하나 한국 문학 번역에서는 지원해 주는 기관과 한국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계시고 있는 그 곽효환 그 원장님 계시니까 나는 또 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에서는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원 지원이 없으면 그런 반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 한 가지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번역원도 우리한테도 또 많이 관심 가지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그 한국 문화 대산 문화 제다. 그거는 그 무슨 민간 조직이지만 베트남 번역가에게도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한국 문학 번역에서도 또 많이 성과를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기관 외에는 한국 문학 연구이나 한국 문학 출판이나 지원하는 그런 각 기업이나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그다음 한국학연구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은 그 한국 번역원, 문학 번역원하고 대산 문화재단보다 그런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심하고 싶은 건 왜냐하면 한국 문학 번역에서 그런 기관의 지원 없으면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가 조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해서는 베트남 문학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화나 문학이나 그런 직업이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문학 번역도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나는 간단하게 20세기 초에 베트남이 매우 유명한 작가는 판보이자오라는 그 혁명가입니다.
그 혁명가가 주는 그 애국에 대한 그런 그 작품인데 안남 왕국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안남만국 그런 작품은 처음부터 한국이죠 주시경하고 이상진으로 최초로 한국어로 제기쇼 한국 말로 번역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그 20세기초에부터 한국에서 한 베트남 문학 관심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가 베트남에 대한 그 전쟁 내용, 베트남에 대한 그런 사회주의 건설이나 그런 사회 인민의 정환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소설은 한국 문학 번역가들은 또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원고에서 많이 소개했으니까 특히 1955년부터 베트남 통일한 후에 베트남하고 한국 관계 전립된 후에는 한국 문학 번역가들은 더 베트남 문학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은 번역한데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베트남 문학 번역하는 한국 번역가에게 베트남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은 아직 베트남은 아직 가난하니까 그 문학 번역 지원에 대한 돈이 아직 없어서 그것도 미안하지만 또 그 분구하고 한국 번역가도 베트남 문학에 대한 관심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유명한 작가들은 또 다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한국 번역가에게 고마운 마음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 베트남 문학의 번역가들 이름이나 그런 것은 넘어가고 여기 나는 많이 강조하는 몇 번역가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전 대학교에서 한국 만화 베트남 만화고 베트남 문화 가르치는 안경환 교수님이시야. 그 다음에 지금 부산 대학교에서 베트남 말은 가르치는 배양수 교수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전혜경의 교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베트남 문학을 많이 번역하고 그 다음 하재홍 번역가도 많이 번역했고 여기도 나는 다 진출 없고 그런 나의 머리에 나오는 그런 번역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보면 어떻게 간단한 평론을 한 주니까라고 보면 여기 나는 지금 바와 같이 또 기본적으로는 나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30년에는 한국하고 베트남 문학 교류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날이 갈수록 베트남 독자하고 한국 독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문학하고 한국의 문학을 더 많이 알리고 그러나 경제하고 사회하고 다른 그런 분야보다는 비교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세계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나라가 제1등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무슨 한국의 한류라는 그런
시대니까 한루 시대니까 베트남 사람도 한루에 대한 관심 많고 특히 저미들은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무슨 양복 스타일, 한국의 머리 스타일, 한국의 먹이는 스타일 그런 것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학의 영향이 있는가 그런 그 관심이 하면 그렇게 많지 없죠. 그는 한루의 그 영향입니다. 문학 영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문학은 베트남 사람 아는 정도가 그런 안다. 한국 문학이 있다. 그런 작품이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베트남 독자에게 생활이나 무슨 어떤 그 깊은 영향은 아직 주지 못합니다. 그는 문화 한루보다는 못하고 경제 발전보다도 문학은 아직 그런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하고 같이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간단한 그런 그 세 번째 내용 시간은 조금 넘었어요. 시간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면 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그런 신재적인 활동입니다. 그 한국하고 베트남 문학 교류에 대해서는 이거는 매우 연구해 보니까 베트남하고 한국의 문학 교류가 오래 전에 진행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사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한 10세기에 여기는 한 얼마 918, 1392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16세기, 그 다음에 그런 세기에 그런 시기에서는 베트남 사신들은 한국의 중국의 북경에 가서 그 다음에 한국 사신들도 북경에 가서 그런 만나서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서로 교류했는지 그는 역사책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자 시를 통해서 교류했습니다. 서로 근자, 핀주로, 예, 서로 근자로 서서 혹은 한자 근자 시로 서로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관계로는 베트남하고 한국밖에 다른 나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시로부터 문학 교류를 시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교류는 한 10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우리 베트남에서 그를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서 새로운 시기에 가서 어떤 교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수백개 아니지만 또 한 수십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간단하게 뽑아서 대표적인 것만 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가 여기 박현석 전관님이 계십니까? 방이 어디입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우리 한국에서 전문 문학가 협회가 있습니다. 바로 박형석 전관님을 전립하는 전문 문학 작품 베트남에 관심하는 그런 작가들
첫 번째 그 베트남하고 한국의 문학 교류가 우리 방영석 그 선생님 교수님은 주는 그는 라프트 먹는 기간 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조선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민탕 번역가가 번역해서 2004년에 우리 방영석 조선가하고 작가회하고 같이 베트남에 와서 첫 번째 조선 베트남말로 번역하는 조선은 준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시고 소개하는 그런 첫 번째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는 2004년에서도 저는 번역하는 김조원 그 시집 그 진달래꽃 또 그 베트남 인사대학교에서도 그런 기념 준판 기념식도 해서 한 수백 년은 수백 사람은 참석해서 그 김조원 시집은 첫 번째 시집으로 그 베트남에서 번역했는 그런 시집입니다. 예. 그 행사도 2004년에 그 진행합시다. 여기 사진 없으죠. 그 다음에는 또 여기도 2010년에 베트남에서 그 15년 동안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교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한국 문학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가 진행했다. 이 세미나는 베트남 한국어 교육하는 학회 조직했습니다. 여기는 그 사진이고. 세 번째가 2010년에 나는 번역한 그 내일의 노래 고은 씨님의 그 시집 고은 씨님 시집 번역한 후에 나하고 그 우리 베트남 작가회 그 고은 씨님하고 그 부인은 초청해 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준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노래. 그 다음에는 2011년에 한국 지인팀하고 베트남에 방문하고 베트남 지인하고 젊은 지인하고 같이 그 신앙송에 대한 그런 그 대회도 있었지만 이거 또 한국 젊은 시인들 예, 그 2011년에 2013년에 김광규 시인 김광규 시인 그 시집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것도 나는 또 번역했어요. 또 김광규 시인님하고 그 부인은 초청해서 베트남에 와서 그 준판 기념식도 했습니다. 이거 2013년에. 이거는 우리 전 베트남 작가회 회장님입니다. 그 김광규 시인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기는 베트남 2013년에 한국 작가 김영하 작가님은 그 호치민 작가에 와서 베트남 작가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 사진. 그 다음 2015년에 유명한 베트남 이반 작가하고 한국 작가들은 그 베트남에 와서 이반 작가와 같이 그 한국하고 베트남 작가 그 교류하는 방안은 모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016년에 황춘미는 매우 유명한 작가 그 암탉은 마땅에 나오는 암탉 있잖아요. 그런 소설은 베트남말로 번역해서 그도 준판 기념식에 하고 조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나는 번역하는 만인보 고은지님의 그 작품 만인보는 그 번역해서 그 만인보가 그 출판 기념 취재도 고은지님하고 그의 부인은 같이 조정해서 베트남에 와서도 출판 기념 취재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한국 문학 번역원의 지원으로 번역한 그런 작품들은 그런 집진년까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작품 했는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 평가하고 나가는 방안도 우리도 계획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인문사회대학교에서 그리고 2018년에 한국 보리수 아래 협회라는 그런 한국 장애인 그 협회입니다. 이 한국 장애인 협회 시인협회도 우리 베트남 장애인 그런 시인들은 초청해서 한국에서 그런 시집 공동 시집도 반간하고 그다음 공동하는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베트남 작가팀은 한국에 방문해서 베트남하고 한국 세미나를 조직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2019년 3월 22일인데 한국 현대 시인협회 32명의 우리 김용재 이사장님의 주도를 하는 그런 한국 현대 시인협회가 우리 베트남에 방문해 가지고 베트남하고 한국 현대 시인협회하고 여기 왕영왕 회장님 계시죠? 예. 예. 앞으로 우리도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용재 이사장님은 대신하죠. 왕영왕 시님은 지금 회장하시고 있어요. 우리 김용재 이사장님의 아마 이건 첫 번째 베트남하고 한국의 MU 협력하는 MU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MU는 기초해서 앞으로 베트남하고 한국 시에 대한 그런 협력 교류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MU는 기초해서 2019년에 우리 베트남 팀은 한국 현대시협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부산에 와서 시 세미나에 대한 내용도 하고 그다음 진행 정도 매우 풍부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김용재 이사장님하고 우리 베트남 회장님은 MU 기소에서 2019년에 여기는 충남 보령에서 한국 베트남 문학 교류 기념비 선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베트남에서 매우 특히 우리 베트남 작가회나 작가회 회장님 매우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못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기념식은 천리파보내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진짜 베트남하고 한국 문학 교류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친선 관계 표시하는 그런 그 기념탑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나 나고 우리 베트남 팀은 저쪽에 가보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그는 지겠다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본 내용으로 나는 말씀 들으신다. 여기 지금 물론 몇 가지 생각한데 그 결혼 대신에 저 하는데 나는 여기는 만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문학자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조금 말씀드리면 나는 저 간단하게 말씀 시간 됐죠? 10분 이거 뭐야? 나는 이제 그냥 5분만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은 베트남하고 한국 민족은 문학은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거는 세계에서나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확신한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한국 민족은 시를 좋아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것도 확신하게 나는 만화주십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시 지는 사람은 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은 시를 많이 써요. 물론 읽는 사람은 있겠지만 지금 시를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 읽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말씀드린 수 있는 것은 시를 좋아하는 민족이나 베트남하고 한국이나 나는 여기 와서 그 시인을 만나서 이거 매우 반갑습니다. 그거 어때요? 그러나 베트남하고 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같은 그런 문화, 같은 사고 방법이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단군이라는 국가 건립이 그런 전선 있잖아요. 베트남에도 저도 그런 같은 그런 국가 건립하는 그런 오거이라는 그런 같은 건국 그런 전선도 있어. 한국에서는 무슨 순항전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전기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판초리 있잖아요. 판초리. 베트남에서도 제오이나 가일렁이라는 같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무슨 아리랑 노래 있잖아요. 누구도 아무 사람도 아리랑 노래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런 같은 노래로 응거이는 그런 노래도 그렇게 보면 나의 생각에 베트남하고 한국은 지금까지 장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방법이나 문화 그런 유사성이나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도 똑같이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은 제일 투자하는 나라가 1등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베트남에는 또 한 20만 명, 20만 명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 그런 정도, 한 20만 명 이상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어느 사람이 베트남하고 한국은 상둔 관계, 차둔 관계라고 차둔 관계죠. 차둔 관계로 한데 그런 기초로 문학 교류하고 문학 발전하는 것은 양국은 꼭 경제나 다른 분야에 따라 꼭 같아요. 가야 합니다. 우리도 많이 노력해. 특히 이번 그런 대회 무슨 제 판차
국제밴 그런 행사에서 나는 또 우리 그 베트남 사람하고 베트남 문학자들은 한국 문학자하고 한국 각기회 한 문학 더 서로 그런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모셔가고 앞으로 더 발전한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땅환 선생님께서 베트남 한국 문학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한국 문학을 베트남에 어떻게 번역 소개했는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 상호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학만을 베트남에 소개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문학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양국의 문학인들, 문인들, 시인이나 소설가가 서로 교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선생님의 취지를 잘 공감하시고 함께 세계 문학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특별 강연을 마치고 2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10시 20분에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